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아침. 이서연의 세상은 이미 전쟁터였다. 디지털 시계가 깜박이며 오전 6시 30분을 알렸지만 그녀의 하루는 1시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분주함은 평소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아들 하준의 이마에서 느껴지던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였고 붉게 상기된 작은 얼굴은 엄마의 마음을 여지없이 핥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 리스크 분석팀의 팀장이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을 숫자로 꿰뚫어 보고 가장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였다. 감정의 동요는 금물이었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세계에서 그녀는 최고의 전문가로 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아픈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다. 하준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서연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오늘 오전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보고서가 있었다. 결국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짧고 간결하게 비상휴가 신청 메일을 작성했다. 개인 사유자녀 병환로 인하여 금일 오전 긴급히 연차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관련 업무는 김민준 대리에게 1차적으로 인계해두었으며 급한 용무는 유선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녀의 문장은 언제나처럼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메일을 전송하고 막 하준을 안아 병원으로 향하려던 순간 날카로운 벨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휴대전화 액정에 뜬 발신자 정보는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은성그룹 회장 비서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 같은 중간 관리자가 회장 비서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을 일은 거의 없었다. 혹시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라도 있었던 걸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서연 팀장님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지금 즉시 집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할 여지도 없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서연은 순간 하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힘없는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는 용건만 전하고 바로 끊겼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아픈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옆집에 사는 아이를 키우는 동료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다행히 그녀는 흔쾌히 하준을 잠시 돌봐주겠다고 했다.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서둘러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마치 갑옷과도 같았다. 회사의 심장부 가장 높은 권력자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무장이었다. 택시를 타고 은성그룹 본사로 향하는 내내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호출할 만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입사 이래 단 한 번도 규율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팀은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내왔다. 어쩌면 다른 팀의 문제에 연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은성그룹의 마천루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위용은 언제나처럼 사람을 압도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를 지나 최고 경영진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서실에서 이미 연락을 취해둔 모양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며 그녀를 최상층으로 이끌었다. 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예술품으로 장식된 고요한 복도가 그녀를 맞았다. 회장 비서가 입구에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갯짓으로 서연을 안쪽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고 생각했다. 모든 소음이 차단된 이 공간에서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마침내 거대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문 앞에 다다랐다. 문 위에는 회장 강민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금색 명패가 작지만 위압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비서는 문을 가볍게 두드린 후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듣고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들어가라는 손짓을 한 뒤 조용히 물러났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집무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은성그룹의 절대군주 강민국 회장이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시험하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직감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밀도가 높아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강민국의 시선은 여전히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방 전체가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듯 했다. 서연은 약속된 위치인 책상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긴장감 속에서 시간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흘러갔고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마침내 강민국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차가웠다. 그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단 예리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가치 없는 사물을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관찰이었다. 서연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표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곳에서 감정을 보이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서연 팀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자네가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그는 만족스럽지도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정해진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가는 듯한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그가 이룩한 제국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10년이라. 긴 시간이군. 그동안 자네는 꽤 유능한 직원이었지. 자네가 처리한 보고서들은 언제나 정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어. 감정이 배제된 아주 효율적인 결과물들이었지. 그것은 칭찬이었지만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부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저 감사합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픈 하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지금은 눈앞에 이 남자에게 온전히 집중해야만 했다.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의도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지금 그녀의 모든 세포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규칙적인 소리가 서연의 신경을 거슬렀다. 하지만 사람은 때때로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하지.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말이야. 그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이전까지의 무관심한 관찰자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려는 사냥꾼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서랍에서 낡아 보이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철은 평범했지만 그것이 풍기는 분위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 안에는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오늘 아침에 이 갑작스러운 호출은 단순한 업무 확인이나 질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단 하루의 휴가를 내려 했을 뿐인데. 그녀는 지금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의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강 회장은 서류철을 열지 않은 채 그것을 가볍게 밀어 서연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결코 친절함의 표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강민국 회장의 미소는 이서연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의 원인이 되었다. 그 미소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잘 벼린 칼날 같은 예리함과 냉혹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철로 시선을 옮겼다. 평범해 보이는 그 물건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 거대한 제국의 군주가 자신 같은 일개 팀장을 직접 불러들인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강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이었다. 5년 전 자네가 아직 대리 직급을 달고 있었을 때의 일이야. 프로메테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지. 기억하나? 프로메테스. 그 단어가 서연의 뇌리를 스쳤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거대한 규모의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 수많은 자금 흐름과 복잡한 회계 자료들. 당시 그녀는 그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회장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의 일부를 담당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녀는 사실만을 말했다. 과장도 축소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섣부른 추측이나 거짓말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고정된 채였다. 그는 그녀의 동공에 미세한 흔들림, 입가에 작은 경련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그렇다면 당시 그 프로젝트의 외부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도 기억하겠군. 박지훈이라고. 강 회장이 마침내 핵심적인 이름을 꺼냈다. 박지훈. 서연은 그 이름을 듣고 다시 기억을 더듬었다. 수많은 서류 위에서 보았던 이름이었다. 날카롭고 꼼꼼한 지적으로 실무자들을 괴롭혔던 사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다고 들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 중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름은 기억납니다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업무상으로 몇 번 마주친 것이 전부입니다.
서연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완벽한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압박감으로 서연을 짓눌렀다. 그는 서연의 대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집무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마침내 강 회장이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입을 열었다. 그 박지훈이라는 친구가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남겼더군.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대한 아주 사적인 견해가 담긴 보고서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적인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 데이터 분석 파트에 자네 이름이 적혀 있었어. 이서연 대리. 아주 사소한 데이터였지만 그 친구는 그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제야 서연은 상황의 윤곽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5년 전 자신이 무심코 처리했던 어떤 데이터가 지금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가 처리했던 수많은 숫자들은 그저 숫자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그녀의 순수한 혼란은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다. 강 회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어쩌면 정말로 그녀가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듯 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군. 그럴 수 있지. 자네 같은 사람에게는 그저 수많은 업무 중 하나였을 테니. 그는 서류철을 다시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오늘 자네를 부른 건 별게 아니야. 혹시나 박지훈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상한 서류를 남긴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의 질문은 집요했다. 그는 서연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했다.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와 어떠한 사적인 접촉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정말로 아는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더 떳떳할 수 있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강 회장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준 듯했다. 그는 마침내 의심의 시선을 거두고 다시 무관심한 권력자의 얼굴로 돌아왔다. 마치 길고 지루한 연극이 끝났다는 듯이. 알겠다.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 보게. 아침부터 불러내서 미안하게 됐군. 아이가 아프다고 했던가.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허를 찔렀다. 그는 그녀가 휴가를 신청한 이유까지 모두 보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의 눈과 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연은 짧게 네라고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문으로 향하는 동안 등 뒤에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서연 팀장, 오늘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자네와 자네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 말이지.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문을 열고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서 벗어나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다. 그의 얼굴에도 역시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그는 그저 충실한 부품처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게 젖어 있었다. 방금 전의 대화는 단순한 면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밀의 수면 위로 그녀의 이름을 띄워 올린 위험한 의식과도 같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머릿속은 회장의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프로메테스 박지훈,
그리고 그가 남겼다는 사적인 보고서. 회장은 왜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 일을 다시 꺼내는 것일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협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하나의 엄마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일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를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다. 집에 도착하자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하주는 다행히 열이 조금 내린 상태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곁에 앉아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자 조금 전 회장이 했던 협박이 다시금 떠올랐다. 자네와 자네,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비열한 경고였다. 그녀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의문을 풀지 않으면 언젠가 이 그림자는 자신과 하준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부품으로 남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강민국 회장은 그녀를 잘못 건드렸다. 그는 그녀가 그저 순종적인 직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해질 수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낡은 외장하드를 떠올렸다. 5년 전에 모든 데이터가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하준이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서연은 서재로 향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고요한 아파트에 오직 그녀의 긴장감만이 가득했다. 아이의 평온한 잠을 지켜주겠다는 결심은 그녀를 두려움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묻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에 데이터 백업이 담겨있는 그녀의 역사가 잠든 상자였다. 외장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둔탁한 구동음이 정적을 깼다. 수많은 폴더와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5년 전의 날짜로 거슬러 올라갔다. 2010년 업무자료.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로메테스 게이프라는 폴더를 찾아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과거의 금지된 문을 열어 젖히고 있는 것이었다. 수백 개의 보고서와 엑셀 파일 데이터 시트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녀의 분석가적 본능이 길을 안내했다. 그녀는 키워드로 박지훈과 감사를 검색했다. 관련 파일들이 몇 개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공식적인 감사 결과 보고서였다. 강민국 회장이 언급했던 사적인 보고서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위험한 물건을 회사 공식 서버에 남겨둘 리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검색 범위를 박지훈이 퇴사하기 직전에 일주일로 좁혔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들어왔다. 파일명은 Final Check Wesley John Zip으로 지극히 평범했지만 생성 날짜가 박지훈의 퇴사일 바로 전날 밤이었다. 그리고 다른 파일들과는 달리 암호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미간을 짚었다. 5년 전에 자신이 걸어둔 암호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 그녀는 당시 자주 사용하던 몇 가지 패턴을 조합해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번호, 자신의 생일, 하준의 태명.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압축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파일 안에는 단 하나의 엑셀 파일과 짧은 메모 파일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먼저 메모 파일을 열었다. 추후 반드시 재확인 필요, 자금 흐름 비정상적, 대상 이카루스 홀딩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당시 그녀가 느꼈을 강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
이카루스 홀딩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엑셀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수많은 지출 내역 중 일부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줄에 꽂혔다. 박지훈이 퇴사하기 바로 전날 이카루스 홀딩스라는 회사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0억 원이라는 거액이 지급된 내역이었다. 서연은 즉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이카루스 홀딩스라는 업체를 조회했다. 검색 결과는 없음이었다. 은성그룹의 공식적인 파트너사가 아니었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으로도 그 회사의 실체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완벽한 유령 회사였다. 서연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5년 전 그녀는 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의문을 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만을 담당했기에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다. 그저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상 징후를 개인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강민국 회장과의 만남 이후 이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였다. 50억 원이라는 돈은 한 개인을 영원히 침묵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어쩌면 박지훈은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 대가로 이 돈을 받은 뒤 조용히 사라진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수도 있었다. 어떤 가설이든 끔찍했다. 서연은 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사내 인트라넷에 퇴사자 명단을 조회했지만 그의 정보는 최소한의 기본 정보 외에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뉴스 기사와 SNS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회계사는 지난 5년간 온라인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듯했다.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이것은 상황이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단순한 기업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 순간적으로 깜박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누군가 원격으로 그녀의 화면을 훔쳐보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끊고 노트북을 껐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회장 집무실에서 느꼈던 감시의 시선을 떠올리니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과거의 데이터를 열어보는 순간 어딘가에서 경고등이 켜졌을 것이다. 서여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얌렘는 위험한 사연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 이서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의 비밀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탐사자이자 동시에 그들에게 쫓기는 사냥감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명확해진 위험은 그녀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하준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방금 발견한 모든 자료를 여러 개의 USB에 나누어 복사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자신의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것은 이제 그녀의 보험이자 진실을 밝힐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박지훈의 행방을 찾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침묵시킨 자들의 현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은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고도로 예민해진 감각의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었다. 익숙했던 사무실의 공기는 이제 미세한 저기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 모든 수군거림이 자신을 향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평소처럼 업무를 지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압박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오전 업무 보고가 끝날 무렵 그녀는 상사인 재무본부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본부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이 몇 달간 공들여온 신규 사업 리스크 분석 프로젝트가 잠정적으로 보류되었음을 통보했다. 이유는 그룹의 전략적 방향 재검토라는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올해 실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이 타이밍에 이런 불합리한 이유로 중단된다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담긴 조치였다. 서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이유를 물었지만 본부장은 그저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거대한 권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또 다른 부품일 뿐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보류 소식을 전하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것은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 오후가 되자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예고도 없이 감사팀 직원 3명이 그녀의 팀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비정기 랜덤 샘플 감사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명확히 이서연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지난 몇 년간 결제했던 모든 서류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팀원들은 당황했고 사무실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감사팀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서연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감사의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했다. 그녀는 숨길 것이 없었기에 떳떳했다. 오히려 그녀의 완벽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는 감사팀 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려던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비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서연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이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압박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감사팀이 한창 서류를 뒤지고 있을 때 사무실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강민국 회장의 충실한 사냥개로 알려진 조진철 전무그룹의 보안과 감찰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사무실 안의 풍경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감사팀장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눈빛 교환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조진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다.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넌 우리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서연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지만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은 사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오랫동안 사무실에 남아 서연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이제 위협은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명백한 실체가 되었다. 그날 저녁 팀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은 그녀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들은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녀의 경력을 망가뜨리고 평판을 더럽히고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혼자 힘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지도 모른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팀의 막내인 김민준 대리였다. 그는 퇴근하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는 서연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팀장님, 오늘 감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팀장님을 겨냥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신입사원 시절부터 멘토처럼 따르던 직원이었다. 김민준의 그 말 한마디는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 차가운 전쟁터에서 아직 자신의 편이 한 명은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온기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일 수 없었다. 신경 쓰지 마. 가끔 있는 일이야. 어서 퇴근해. 그녀는 일부러 쌀쌀맞게 대답했다. 김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하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지금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업 명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준이와 함께하는 평온한 삶까지도. 이대로 물러서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방역할 때였다. 그들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그녀의 저항 또한 더욱 강해질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다. 회사에서의 압박은 보이지 않는 올가미처럼 매일 이서연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의 팀은 고립되었고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외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움직여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사라진 회계사 박지훈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그의 입을 막았던 바로 그 비밀을 알아내기 전에는 이 싸움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 내에서 완벽하게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모든 조사는 회사의 감시망 밖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녀는 현금으로 선불폰을 개통했고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검색했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모든 시간을 쪼개어 박지훈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의 디지털 발자국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아날로그 시대의 흔적까지 모두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리스크 분석 팀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높은 접근 권한을 이용해 삭제되지 않은 가장 오래된 서버의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마침내 그녀는 5년 전 박지훈이 작성했던 비상 연락망 및 가족관계 증명서 스캔 파일을 찾아냈다. 거기에는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의 이름, 그리고 당시 살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 그 주소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박지훈의 가족이 5년 전 어느 날 밤 마치 도망치듯 급하게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행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서가 끊긴 듯 보였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아내 오수진의 이름에 집중했다. 인사기록 서류의 특기사항을 안에 도예라고 적혀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전국의 도예가 협회와 공방 리스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수십 수백 개의 이름을 대조하던 며칠 밤낮의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오수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다음 토요일 서연은 하준을 잠시 친정에 맡기고 강원도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낯선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고요 흙내음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작은 공방이 있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흙냄새와 함께 한 여인이 그녀를 맞았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박지훈의 아내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5년의 세월 동안 두려움과 슬픔에 지친 듯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신이 은성그룹 직원임을 밝히고 박지훈에 대해 묻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오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돌아가 주세요. 저희는 그 사람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하게 하는 반응이었다. 서연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남편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 역시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하준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저에게도 지켜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엄마로서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마침내 오수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다. 그녀는 서연을 공방 안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 박지훈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감사 과정에서 거대한 비자금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 비자금은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인부의 사망사고를 은폐하고 유가족을 회유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박지훈이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조진철 전무가 그를 찾아왔다. 거액의 돈으로 회유하려 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사라져주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오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사람은 떠나기 전날 밤 저에게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주었어요. 언젠가 프로메테스에 불을 찾으러 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상자를 열어보라고 했어요.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에는 복잡한 패턴의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이걸 열 수 있는 암호는 저도 몰라요. 남편은 가장 큰 위험 속에 가장 안전한 답이 있다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겼어요. 서연은 상자를 받아들고 자물쇠를 유심히 살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닌 여러 개의 링을 돌려 그림을 맞추는 형태의 자물쇠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신이 찾아냈던 이카루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을 떠올렸다. 혹시 이카루스에 대한 신화를 아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오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너무 높이 날아오르다가 태양의 날개가 녹아 추락해서 죽었죠. 프로메테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이라면 이카루스는 그 불, 즉 태양 때문에 파멸한 인간입니다. 가장 큰 위험 태양, 그리고 가장 안전한 답. 그녀는 자물쇠의 링들을 돌려 태양의 문양을 맞추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5년간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박지훈이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을 맞바꾸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의 조각이었다. 오수진은 USB를 보는 순간 오열했다. 그것은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리고 그의 정의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USB를 굳게 손에 쥐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백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것은 강민국과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오수진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반드시 남편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고.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다고. 그 약속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갈 강력한 힘을 주었다. 박지훈의 USB 안에 담긴 진실은 이서연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프로메테스 건설 현장에서 안전규정 미비로 사망한 인부의 기록 은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한 정황, 그리고 유가족에게 건네진 합의금에 출처가 된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은 감사인의 양심으로 죽음의 진실 위에 세워진 제국의 실체를 낱낱이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를 손에 쥔 셈이었다.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가 더 컸다. 그녀가 박지훈의 아내를 만나고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조진철 전무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단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 7시 청담동에 은밀로 오시죠. 은밀로는 강민국 회장이 극소수의 손님만을 접대하는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회사가 아닌 사적인 공간으로의 호출. 이것은 지난번과는 성격이 다른 만남이 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서연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 역시 보고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마치 사지로 들어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레스토랑의 문을 열었다. 독립된 방 안에는 강민국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아랫사람의 재롱을 기특하게 여기는 너그러운 권력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더군. 자네는 그저 평범한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아주 집요하고 용감해.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야. 그의 칭찬은 독이 든 사과와도 같았다. 그는 본론을 꺼내기 전에 긴 서론을 늘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렵게 은성그룹을 일구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 비정한 결정도 내려야만 했다는 식의 자기 변명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모든 말은 결국 마지막에 꺼낼 제안을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잔에 담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본론을 꺼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자네가 손에 쥔 그거 아주 위험한 물건이야. 자네 자신뿐만 아니라 자네가 가장 아끼는 아이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그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달콤한 제안을 내밀었다. 마치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는 노련한 조련사처럼 그 USB를 내게 넘기게. 그리고 자네가 찾은 모든 것을 잊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지. 은성그룹 최연소 여성 임원 자리 내가 보장하지. 지금 받는 연봉의 5배, 그리고 자네 아들 하준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학비와 유학 비용을 그룹에서 지원하겠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악마의 거래였다. 정의를 외면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부와 명예,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이의 안락한 미래.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머릿속에 안락한 미래의 모습이 그려졌다.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하준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자신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삶.
지금 그녀가 벌이고 있는 위험한 싸움과는 정반대에 있는 달콤하고 평온한 세상이었다. 강 회장은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박지훈처럼 어리석게 모든 것을 잃지 말게. 정이 그런 건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허상일 뿐이야. 그의 말이 서연의 마음을 후벼 팠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명예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던 오수진의 얼굴과 억울하게 죽어간 인부의 기록,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하준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그녀가 이 거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하준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없었다. 돈으로 산 평화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서효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엄청난 제안입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즉시 거절하지 않았다. 지금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할 방역의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그녀의 태도에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제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차분했다. 강민국 회장은 그녀가 결국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욕망과 두려움 앞에서 나약하다고 믿었다. 그는 너그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주일의 시간을 주지. 그때까지 현명한 답을 가져오길 바라네. 서연은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등 뒤로 멀어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다. 유혹은 강렬했지만 그녀는 이겨냈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국이라는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을 파악했다. 그는 오만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사냥을 시작할 차례였다. 일주일.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강민국 회장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얻어낸 이서연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한 연기를 펼쳤다. 때로는 깊은 고뇌에 빠진 듯 보였고, 때로는 야망에 찬 눈빛을 슬쩍 내비치기도 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해서 그녀를 감시하던 조진철 전무의 보고서에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곧 수락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힐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박지훈의 USB에 담긴 과거의 증거는 강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민국은 거대 로펌을 동원해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거나 모든 책임을 묻거나 사라진 사람에게 떠넘길 것이 분명했다.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범죄와 더불어 현재 진행형인 범죄의 증거를 함께 포착해야만 했다. 그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이 계획은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김민준 대리가 떠올랐다. 그는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이자 보안 전문가였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서연은 며칠을 고민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결정했다. 서연은 어느 날 저녁 퇴근하는 김민준을 따로 불러내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최근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한 감사와 프로젝트 보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그녀는 김민준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예상대로 분노했고 그녀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였다. 서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민준 씨, 만약 이 모든 일이 회사의 거대한 비리를 덮으려는 시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민준은 잠시 충격에 빠진 듯 했지만 이내 눈빛이 진지하게 변했다.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서연은 그에게 USB의 내용 중 일부 즉 이카루스 홀딩스로 흘러들어간 비자금 내용만을 보여주었다. 사망 사건이나 박지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 그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였다. 그것만으로도 김민준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강민국 회장이 비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은성그룹의 철통 같은 금융보안망을 뚫어야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다. 하지만 김민준의 눈은 오히려 도전을 즐기는 듯 빛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밤에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전사로 변신했다. 김민준은 자신의 해킹 실력을 총동원하여 그룹의 내부 금융거래 시스템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감시 프로그램을 심었다. 특정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모든 거래 기록이 외부의 비밀 서버로 전송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심는 과정은 몇 초의 실수만으로도 모든 것이 발각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다. 이제 함정을 발동시킬 미끼를 던질 차례였다. 서연은 강민국 회장에게 흔들리는 척하면서 그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다. USB 원본을 넘기는 대가로 자신이 지목한 특정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자신의 몫을 미리 송금해달라는 요구였다. 그 페이퍼 컴퍼니는 박지훈의 USB 안에서 발견한 5년 전 비자금이 잠시 거쳐갔던 휴면 계좌 중 하나였다. 이것은 강 회장에게 나는 당신의 비밀을 이만큼이나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그가 비자금 계좌에 손을 대도록 만드는 미끼였다. 그녀는 또한 조진철 전무의 감시망에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렸다. 동료와의 통화에서 박지훈이 남긴 데이터가 이것뿐일까?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정보는 즉시 조진철의 귀로 들어갔고 강 회장은 서연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것이었다. 불안감은 사람을 성급하게 만들고 실수를 유발하는 법이다. 약속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김민준이 설치한 감시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강민국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박이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출근하기 전 강민국 회장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폭풍의 눈으로 걸어들어가 스스로 폭풍이 될 준비를 마쳤다. 이서연이 강민국 회장과 마주 앉은 것은
그녀가 그의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날 오후였다. 장소는 다시 회장 집무실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기가 달랐다. 강 회장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고 서연의 얼굴에는 욕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듯한 절묘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팔기로 결심한 파우스트처럼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치를 흥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장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계좌 정보를 내밀었다. 이곳으로 제 성의를 보여주신다면 저 역시 회장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USB 원본은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모든 자료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자료라는 말을 흘려 강 회장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강민국 회장은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불쾌한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탐욕스러운 인간을 다루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조진철 전무를 호출했다. 조 전무, 이 계좌로 요청한 금액을 송금하게. 그리고 이서연 팀장이 언급한 개인 백업 자료라는 게 뭔지 관련된 모든 서버를 샅샅이 뒤져서 흔적도 없이 삭제해버려. 아주 깨끗하게. 그의 명령은 서연과 김민준이 완벽하게 예측한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강 회장의 오만함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 행위를 직접 지시하게 만들었다. 서연이 집무실을 나오는 순간 김민준의 아파트에 마련된 비밀 작전실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며 은성그룹 내부 네트워크의 데이터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김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조진철의 지시를 받은 재무팀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지난 5년간 잠들어 있던 유령 계좌 이카루스 홀딩스의 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액의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과 해외 서버를 거치며 복잡하게 세탁된 후 서연이 지정한 페이퍼 컴퍼니로 향하고 있었다. 김민준이 심어둔 프로그램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돈의 흐름 경유지, IP 주소 담당자의 디지털 서명까지 완벽하게 저장되었다. 결렸습니다, 팀장님. 돈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민준이 헤드셋 너머로 외쳤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태연하게 업무를 보는 척하면서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지만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평소처럼 업무를 지시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다. 이번에는 데이터 서버 쪽이었다. 조진철의 직속 보안팀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관련 백업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명백했다. 강 회장의 명령대로 혹시 모를 증거의 흔적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려는 것이었다. 김민준은 그들의 침입 로그, 삭제 명령어, 그리고 그들이 지워버린 파일 목록까지 실시간으로 백업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였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갑자기 은성그룹의 최신 보안 시스템이 김민준의 감시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감지한 것이다. 보안팀의 방화벽이 역추적을 시작했고 몇 분 안에 그들의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김민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팀장님, 거의 들킬 뻔했습니다. 우회로를 찾고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일부러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켰다. 그리고는 IT 지원팀에 긴급 호출을 날렸다. 여기 리스크 분석팀인데
지금 서버 전체에 접근이 안 됩니다. 중요한 보고서를 마감해야 하는데 빨리 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녀의 다급한 외침에 IT 지원팀 전체가 소동에 휩싸였다. 서버 전체에 비상이 걸리자 보안팀은 김민준의 트래픽을 추적하던 것을 멈추고 서버 안정화 작업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의 기지 덕분에 김민준은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모든 증거 수집을 완료할 수 있었다. 돈은 성공적으로 송금되었고 서버의 데이터는 삭제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범죄의 과정은 고스란히 그들의 비밀 서버에 저장되었다. 강민국과 조진철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놓인 덫이 이미 굳게 닫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김민준의 아파트에서 서연은 모든 증거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확인했다. 5년 전에 살인 은폐 사건부터 바로 오늘 벌어진 자금 세탁과 증거 인멸까지 모든 범죄의 조각들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나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 숨쉬는 범죄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의 아내 오수진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더 이상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선불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접촉을 준비해왔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백승호 검사입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검사님, 은성그룹 강민국 회장에 대한 내부자 제보입니다. 마지막 전투에 서막이 올랐다. 은성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 공고가 떨어진 것은 이서연이 백승호 검색에 모든 자료를 넘긴 지 사흘 만의 일이었다. 소집 명분은 그룹의 중대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긴급 안건 토의였다. 강민국 회장은 이것이 자신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의 소행이라 여기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이서연을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쇼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생각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여유롭게 서두를 열었다. 그는 최근 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들을 일축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선봉에 설 인물이라며 이서연을 지목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서연 팀장을 곧 전무로 승진시켜 신사업본부를 총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모두 축하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시선이 이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 회장은 그녀가 당연히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회의장 스크린에 작은 USB를 연결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이사회 전체를 향해 하지만 강민국 한 사람을 겨냥하여 입을 열었다. 신사업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매듭 짓고 넘어가야 할 낡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젝트명 프로메테스입니다. 입니다.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강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사업 계획서 대신 5년 전 프로메테스 건설 현장의 처참한 사고 현장 사진이 나타났다. 희생된 인부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이 사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박지훈 회계사가 작성했던 비자금 장부 원본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카루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 그녀의 차분한 설명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감정 없이 오직 데이터와 팩트만을 가지고 5년 전의 진실을 한꺼풀씩 벗겨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이 사진들을 향해 물었다. 하지만 이 범죄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녀는 다음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며칠 전 강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이 세탁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었다. 돈이 거쳐간 모든 계좌와 서버 기록, 그리고 조진철 전무의 팀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버를 해킹하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개요진 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저 여자는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경쟁사가 보낸 스파이라고. 강민국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이성을 잃은 모습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의 충성스러운 임원 몇몇이 서연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박지훈의 아내 오수진이 눈물로 호소하는 영상이 나타났다. 제 남편은 진실을 밝히려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제발 제 남편의 명예를 되찾아 주세요. 그녀의 절규가 끝나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백승호 검사와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백 검사는 강민국 회장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국 씨, 당신을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강민국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한평생 절대 권력을 누려온 제왕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는 발악하며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서연,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조진철 전무와 범죄에 가담했던 다른 임원들 역시 차례로 체포되었다. 회의실 창밖에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철옹성 같던 은성그룹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서연은 잠시 홀로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탈함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다. 아픈 아이 때문에 하루 휴가를 내려 했을 뿐인데 그녀의 삶은 거대한 폭풍에 휘말렸고 이제 그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끝냈다. 그녀는 조용히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이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 하준을 품에 안아줄 시간이었다. 강민국 회장의 철옹성이 무너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성게이트는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마무리되었다. 강민국과 조진철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은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과거의 오점을 씻어내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을 겪고 있었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이서연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영웅으로 떠올랐다. 수많은 언론이 그녀를 인터뷰하려 했고 시민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은성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은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과 함께 부사장직을 제안했다. 강민국이 미끼로 던졌던 것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높은 자리였다. 모두가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룹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새로운 회장을 찾아가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회장은 안타까워하며 그녀를 설득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다. 저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새로운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고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회사를 나온 서연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강원도의 작은 도의 공방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의 오수진과 재회했다. 박지훈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명예회복이 되었고 은성그룹은 그의 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오수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박지훈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며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리라고 두 사람은 믿었다. 그녀의 충실한 조력자였던 김민준 역시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는 은성그룹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급부상했다. 새롭게 신설된 윤리경영 데이터 분석팀의 최연소 팀장이 된 그는 제2, 제3의 강민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가끔 서연과 만나 차를 마시며 그는 언제나 서연에게 자신을 옳은 길로 이끌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서연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윤리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그녀의 전문성을 살린 일이었다. 대기업의 임원직에 비하면 수입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돕고 싶은 정직한 기업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 하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서연은 하준과 함께 공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로운 숫자로 가득 찬 보고서와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아이의 행복을 지켜보는 평범한 엄마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새로운 의뢰를 맡기고 싶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전화였다. 이서연 대표님의 명성을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더 깨끗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연은 아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기꺼이 돕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권력과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였다.